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과 사무국장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강의에 소개드릴 분은 제가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신 분이시고요. 제 연사님이십니다. 지도 교수님이시고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재생을 그동안 많이 활동하시고 부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이석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인데요. 여기 오니까 좀 기분이 더 힘센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계속 돌아가면서 매주 주민분들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평균 75세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한 4, 5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육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냥 즐거우셔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화돼야 돼. 도시재생이 뭔 일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실천하면서 체득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또 하나 한 곳에서는 주민분들 중에 한 30대 주부들이 계신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돼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되니까 구미에 도시재생 희망이 있겠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선 오늘 강의해야 될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해하고 사업 유형 사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사례나 유형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부산 온천장 국내 온천 아시죠? 온천장의 이용자들이 되게 나이가 이제 먹어가요. 방문객이 대학생이 안 와요. 이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온천장의 중심시가 지금 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거기 있는데 이거에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로 좁은 공간인데 주민분들하고는 거의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이상을 만나요. 주민협의체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어서 다음에 부산역 지금 이제 가보시면 딱 공사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경제기반형 재생 사업 그 기획을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2018년까지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참여를 했고 이제 올 9월에 오프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저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거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아마 오실 건데 그 운영을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잠깐 포항에 중심시가 지역 재생사업 기획을 하고 거기에 도시재생위원장과 총괄 코디네이터를 한 6개월 하다가 너무 이게 제가 자주 가야 되잖아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는 자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거기 계신 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 샛들마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재생 법상의 사업은 아니에요. 법상의 사업은 아닌데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아픈 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픈 데가 정말 긴급하게 아픈 놈들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게 가끔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먹어서 그런지 온몸에 무신처럼 용무신처럼 막 부드럽게 나고 입체적으로 나면서 가렵고 죽겠어요. 어디 가야 돼? 병원 응급실 가죠. 일단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샛들마을 사업이에요. 마을 중에 안전이나 재난 이런 것부터 당장 부수실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당장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이제 샛들마을 사업.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를 이제 사상부에 이제 학장동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공단 옆에 그거를 좀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이 이제 생기기 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저희들이 그 전에부터 2000년대 말부터 도시재생 R&D를 국가랑 해왔습니다. 하면서 법 생기기 전에 이걸 해왔는데 이게 실제 적용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전국에 2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주고 하나가 창원이에요. 옛날에 이제 마산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주거지, 생태 주거지 노산동이라고 하는 생태 주거지 현지 팀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실제 해보고 그러면 또 시행착오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를 정리해서 법 생기기 전에 국가에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의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했던 거고요. 제일 밑에 여러 가지 써 있잖아요. 도시재생 확장 국토부 동남권, 부산권 이거 국가가 했던 도시재생 계약을 2013년, 14년. 그다음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을 가져온 건 몇 년이냐? 2018년에 가져왔어요. 도시재생당은 이미 2014, 15, 16, 17 한 5년을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산시도 했고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18년까지 했잖아요. 주민분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하고 가져온 건 언제부터 가져왔냐? 여기도 2018년에 가져왔어요. 강서구는 2015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시재생 안 하겠다고 한 두. 연제구는 2018년 했는데 당해 됐어요. 그 해당 연도에. 요거는 누가 열심히 했냐? 둘 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어요. 주민하고 행정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사상구는 2015, 16, 17, 18 했는데 아직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안 되고 있어요. 새들마을 사업이나 도시관련 중진역 개발 사업 이런 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4번째 사수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노력들이 선정되고 안 되고가 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주민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정말 진짜 더 참여하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만나라고 했잖아요. 사실 도시재생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든 어떤 그 과정 속에 만나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집을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길 아름다워야 되죠. 길 아름답고 쾌적하고 안전해야 돼요. 집도 쾌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홈하고 하우스는 다르잖아요. 홈은 내가 집에 갈 때 뭐 집에 텔레비전이 있고 복도에 문제가 아니라 내 어머님이 생각나고 내 와이프가 생각나고 내 자식이 생각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공간을 이쁘게 가꾸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가꾸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 그게 우리 보통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장소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마을이나 길이 됐든 광장이 됐든 도시는 아주 폭력행위다. 그 자체가. 엄청난 폭력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뭐 선언적 말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설계 경기를 통해서 1등이 선정됐어요. 그럼 상 받은 거야. 1등 상을. 제일 잘했다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커뮤니티 공간, 주민 공동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과 커뮤니티라는 말,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데모가 일어났어요. 범. 이게 뭐죠? 범이? UMB. 폭파시켜라. 주민들이. 왜?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설계를 잘했어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건축학과 제가 학부 때는 건축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도면을 그리라고 하니까 집을 그리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 중에는 화장실을 건물 밖에 그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 그게 시골 문화였으니까.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이 미국에서 1등상을 받은 이 건축사가 한 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구전마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늘 돌봐줘. 이렇게 가서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가다가 옆에 새는지 안 새는지를 다 돌봐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한 아파트 단지는 엄마 아버지가 다 일하러 가야 되는 계층이 들어가 사는 집이에요.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공유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 아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밑바닥에도 제일 높은 모든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마약은 물론이고 살인은 물론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폭파시켜라고 대문이 일어나서 실제 폭파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내 입장을 주장해서 하는 도시재생은 안 된다.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주민 안으로부터 함께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안지가. 그게 이제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고, 요즘 이제 상황들이 이래요. 지금 저성장이죠. 내년에 뭐 20% 초반대까지 막 간다고 이제 한 0.3% 또 다운시켜놨잖아요. 예,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어요. 60, 70년대 초속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만 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저성장 시대로 가고요. 또 하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초고령 사회. 저가 이렇게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 49세. 네? 49세.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외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자, 그러면 어머님 모시고 있고, 자, 저랑 집사람이 있고, 자식 둘이 있고, 외손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4세대 이 초고령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초고령 사회 나오고, 아마 앞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소멸도시 얘기까지 나와요. 어떤 도시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소멸도시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접해 있는 거고, 이런 초고령 사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서 제가 놀랬다고 했잖아요.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거야. 네? 이 정도 연령대에 계시면요, 이 도시는 조금만 노력하면 어마어마하게 방법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동 바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생활을 주로 만나는 분들은 60, 70대부터 주거지에 가면, 60대부터 90대층이에요. 주거지는. 상업지는 좀 달라요. 또 경제기반은 또 달라요. 어쨌든 세대 주거지는 그렇다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와요, 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도시재생이라는 방법이나 기법을 하려고 모인 건가? 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법으로, 기술로 시작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태도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 이게 그래서 저는 기법이나 방법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이게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어떠한 가치를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건 하나의 운동으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몇 년 지나면서 계속 바뀌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돼도 이 법은 안 바뀌어요. 왜? 아픈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픈 마을을 바라보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가 막 우리 주도해왔잖아요. 경제성장, 국가가 주도해오고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보니까 이 국민소득이 한 2만 5천에서 3만 불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건 불가능하더라. 각 지자체가 이 지역 발전에 경쟁력에 이게 원동력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민과 시민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도시나 마을이 경쟁력이 있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도 이제 도시가 이 국가의 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한다고 유엔 미래 보고서에도 이미 딱 써놨어요. 벌써 한참 전에.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표본은 뭐냐면 아까 아픈 곳을 바라보는데 제가 아플 때 아까 왜 우리 문제가 생길 때 도저히 문제 못 풀 때 병원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플 때. 이게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동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도시는 굳이 치유를 안 해줘도 돼요. 그건 국가가 안 해줘도 자기들 스스로 조금 뭐 열심히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국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설득을 할 때, 국가를 설득할 때, 야, 이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법 생기기 전에. 제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만들 때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왜 지자체가 할 일을 국가가 돈을 냈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 지금 시기 놓치면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걸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다운돼서 더 세팅한 다음에 망가진 다음에 고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게 돼야 된다는 설득을 그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기고 이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하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키워드가 건강 존엄하다는 거와 사회 참여 기회, 이 사회 참여 기회라는 게 말이 쉬운데 이 사회 참여라는 게 뭐죠? 이게? 사회 참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끌어내고 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천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이게 사회 참여예요. 여태까지 도시재생 아닌 다른 사업들 보면 뭐 재개발 이런 것들 일어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공청회 한번 쫙 하고 끝났죠. 합법적이에요. 법적 절차 과정을 다 진행했어요. 절차 과정.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절차라는 과정이 민주적이냐, 목적이 민주적이냐 이런 거죠. 여기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라는 이 목적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만약에 도시재생이다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서도 어쩌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언젠가 공무회 재정 지원이 끝났을 때 다시 다운돼요. 주민과 시민이 없는 도시재생.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참여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다가 애착을 가지고 이 도시에 애착을 가지는 거는 이 동네를 바꾸는 과정에 내가 참여했을 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 그냥 공급해준 거, 시가 공급해주고 단순히 내가 그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뭐 내가 한 역할이 없어요.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아래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이 되게 뭔가 해내는 사람이야. 이거는 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기가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 자존심 가지고 안 싸워요. 이렇게 같이 참여한 분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옆에서 조금 뭐 잘 살거나 달리기를 더 잘해도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시재생은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민이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전문가도 빠지고 행정도 빠지래. 자, 도시재생은 법으로 어떤 건 도시재생은 주민 스스로 하는 도시재생도 있는데 어떤 거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네?
주민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법 집행과 이상 집행은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걸 제일 잘하는 전문가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참여해서 해야 돼요. 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주민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업 하자고 하면 그럼 당연히 예산이 동반돼요. 예산이 수반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주민들을 요구해. 이거 예산 써달라고, 돈 써달라고.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 집행했다는 다 불법이고 감사받고 잘려야 돼. 그런데 내 자식한테 그거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불법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공직의 시스템에서는 법을,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같이 어떻게 답안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같이 만나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키가 지금 키하고 아침 키하고 좀 다른데 어떤 때 어느 쪽 키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침 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녁 때 되면 한 0.5cm 작아지더라고요. 아침에 되면 한 170, 한 2.5? 조금 올리파요. 우리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고. 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키가 한 4m 50. 그런데 지금 제 와이프가 한 160 조금 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m가 됐으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고2 때 만나자고 포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얘기는 저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난 지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3m였으면 제가 장동건 같이 잘생겼어도 안 만났을 거예요. 적정한 키에, 적정한 인성에, 적정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정도가 따릉이 섞여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의 시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쫙 올려서 구층으로 용적률을 쫙 올리잖아요. 용적률을 이제 부산 같은 경우 4, 50%짜리 막 올라가요. 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이미 인구 줄어들고 있고요. 1인 가구는 늘어나지만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그거 어느 타이밍 되면 먼저 이 마지노선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키 크고 건축물 용적률 따서 자본을 투입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최대 용적률, 최대 사이즈를 찾았는데 이제는 건강한 정도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정도가 어떤 거냐?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1등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더 크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동네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픈데 이쪽 오른쪽 어깨에 여기서부터 뭔가 아파와요. 그러면 어깨가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딪혀서 타박상으로 아픈 것도 있고, 어떤 경우 내 목 디스크가 와서 아플 수도 있고, 이 증상은 똑같은데 아픈 원인은 다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여행하면서도 아픈 모습이 똑같은 게 많아요. 허물어지러 가는 집도 있고 뭐 등등 막 나타나요. 사업체 수도 감소하고 막 나타나. 그런데 원인은 다르다는 거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도시마다 그 마을마다 아픈 이유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픈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게 맞춤형으로 찾아내야 돼요. 제가 여기 아프면 물론 진통제 한번 놓으면 잠깐은 안 아프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목 디스크다. 나중에는 진통제 맞을 거야. 계속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이거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목 디스크는. 이게 아픈 원인을 잘 찾아내야 돼요.
원인이 다 달라요. 아픈 상태도 다 다르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세타한 이유나 원인이 다 달라요.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 다른 도시가 야 이런 거에서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해야지 하면 안 돼요. 다른 도시 갈 때 선진 사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어떻게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할 것인가를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옛날에 저 명의는 우리가 허준 정도 생각하잖아요. 아픈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허준은 명의라고 봐요. 왜? 아픈 상황이 똑같은데 똑같이 아파요. 이분하고 아픈 게 똑같아. 그런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고 이분은 경제적 여유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비싼 약을 줘도 돼. 이분은 산에 가는 지금은 최고 좋은 약초지만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뭔가 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대단한 명의죠. 근데 이제 도시생과 달라진 건 뭐냐? 도시생은 아픈 걸 주민이 함께 참는다는 거야. 옛날에는 허준이라는 명의 한 사람한테 기대했어. 그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아픈 이유를.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생겨났다가 멸망한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살아남은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 혁신을 해왔어요. 스스로 혁신을 해왔어요. 근데 혁신이라는 거 말하니까 막 다 깨부시고 다 새롭게 만드는 혁신? 그게 아니라 온고이지 혁신, 온고지신. 아시죠?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라는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곳, 늘상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살아남았다. 도시재생도 그런 거예요.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가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자산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줘야 돼. 새로운 가치, 우리가 고부가 가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서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참 경쟁이라는 용어가 나쁜 건지, 저는 이게 이분법적 생각을 좀 지향하는 사람인데, 경쟁과 협력 이런 거죠. 여러분 경쟁과 협력이 저는 어떤 건가? 경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배운 경쟁은 달리기에서 얘보다 더 잘해서 1등을 해야 돼.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시험을 봐서 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해야 돼.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에서는 어떤 경쟁이냐? 후회성이 뭐예요?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것,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이기심과 경쟁력이에요. 쟤를 쓰러뜨리고 내가 나만 사는 경쟁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이걸 경쟁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말하는 경쟁력은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생각했던 경쟁력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의미를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면서 다른 도시하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하면서 우리 것만의 가치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여러분 지금은 일반적인 이건 역량 강화가 진정한 역량 강화 아니에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지금 이 과정은 역량 강화를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수업이라고 봐요. 교육이라고. 진정 역량 강화는 뭐예요?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과정. 이게 역량 강화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이 만나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뭔가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이미 시작이에요. 이제 이거 말씀드렸고
잠깐 한번 우리가 호혜성을 하는 이기심, 서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이타적인 인간이에요? 반반일 거예요. 그죠? 거의 반반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이타적일까요? 이타적으로 행동했을 때 이 사회가 나를 소외시키거나 버리지 않을 때, 이타적으로 했을 때 과거로 만들어 나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 그 문화인 거야. 우리 곳에서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더라.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뭐 이 잠깐 보시고 어떤 느낌 오시는지